오늘 교회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돌아보면서 예배드리러 나온 존귀하신 성도님을 환영하겠습니다. 존귀한 분이 오셨군요. 언제나 은혜 받을 분은 존귀한 자리에 앉게 마련입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무더위와 빗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코로나 속에서도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주님 존전에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회개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깨끗한 영혼이 된 주의 백성들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되어 떨어져서 싹이 되어 나서 자라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기를 원하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는 나라 사랑에 대한 교동문을 같이 교독을 했고, 또 우리가 6월달은 호국 영령의 달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6.25가 들어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시편을 강해하는 중에 지난번에는 120편을 했고 이번에는 121편 그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걸로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아픔과 고통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이렇게 서 있는 이 나라가 어디서부터 와서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렇게 세계 강국으로 섰는가? 이제 이런 걸 생각하다가 드디어 말씀을, 오늘은 6.25 전쟁에서 일어났던 7가지 기적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나라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셨는가 하는 그 얘기를 찾아서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덧 71주년이 되었습니다. 6.25 전쟁을 겪은 6.25 때 싸우시고 그러신 그 어르신들은 이제 다 돌아가시고 그 후세다가 다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태어난 사람이 지금 71살, 2살 된 사람들이에요. 6.25 때 그 전쟁 통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 이제 점점 늙어가고 역사는 흐르면서 당시에 일어났던 일들을 점점 잊혀져 가고 있는데, 후세에 역사를 기록하고 역사를 정리하던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것을 6.25 전쟁에서 일어난 7가지 기적 하면서 지적을 한 것을, 기록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정말 저는 6.25 세대인데 그때 학교에서 우리는 방공 교육한다고 많이 했는데, 이렇게 정리된 게 이제 세월이 6.25 50년이 지나면서부터 막 소련, 미국 이런 데서 비밀 문서로 가지고 있던 것도 공개하고 하면서 이제 이런 결론이 이제 난 거죠.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기독교인의 시각에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먼저 제1기적 중 첫 번째는 유엔군의 신속한 참전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를 기하여 북한 김일성 군대 12만의 침공으로 시작된 6.25 전쟁은 군사적으로는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군을 위시한 유엔군의 신속한 참전으로 이 나라의 공산화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에서 우리가 체험한 7가지 기적들에서 첫 번째가 유엔군의 신속한 참전 결정이었습니다. 이런 국제적인 것은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그 당시에는 우리는 몰랐지만 그 당시에 그 유엔군 국제
국제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려서 거기서 유엔군을 파병하기로 신속하게 결정된, 그래서 우리나라가 진짜 위기에 처했을 때 이미 유엔군이 올 수 있었던 이 배후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하고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안전보장위원회가 5나라 상임이사국이 있는데 그 상임이사국은 한 나라만 반대를 해도 유엔군이 참전하지 못했어요. 소련은 비밀리에 김일성을 지원한 나라입니다. 소련 대표가 참석했으면 물론 파병을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날 그 소련 대표가 상임 이사국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에요. 역사적으로 그것은 미스테리한 일이라고 합니다. 어째서 그날 그 소련 대표, 그 사람이 참석하지 않았을까? 그 사람의 이름은 말이죠. 누구냐 하면 여기 이름까지도 나왔어요. 그날 회의의 대표가 거부권을 행사했으면 참 이 유엔군이 올 수 없었는데 그 회의의 소련 대표 말리크가 그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후에 이런 이야기가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 소련 그 대사가 막 참석을 하려고 오고 있는 도중에 설사병이 나가지고 도저히 참석할 수가 없어서 참석을 못했다. 설사병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을까? 그 설사병이 나가고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이희돈 박사라고 유명한 그 세계무역센터의 수석 부총재로 근무하고 있는 한국인이 있어요. 엄청난 크리스찬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9.11 테러 나는데 국제무역센터 그 건물에서 92층인가에서 그날 회의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여러 나라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양반이 그날 아침에 자세한 이야기는 다 빼고 그날 아침에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차를 타고 가려는데 도저히 차를 못 타고 가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사병이 나갖고 막 배가 뒤틀리고 아파서 도저히 차를 타고 못 가서 막 거기에서 막 간신히 그 화장실을 가가지고 보니까 이미 거기 참석하기는 틀린 시간이에요. 그래서 한국 자기 참모 3명하고 3명에게 내가 오늘 회의를 못하겠다, 참석을 못하겠다 얘기를 하고, 그 15명 그 국제 참석자 그 사람들에게 오늘 이희돈 박사가 참석을 못한다. 그러니까 조차는 못한다. 그러니까 그럼 점심이나 먹지 뭐.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게 전부 15명이었는데 다 내려왔대요. 내려온 5분 후에 그 비행기가 거기를 쳤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비행기가 친 거를 모르고 그 맨하탄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갑자기 길이 막히더래요. 그 경찰들이 막 길을 막더래요. 그래서 이쪽 건너편 도로는 텅 비었고 지금 이 가는 길은 꽉 찬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얼른 거기서 돌아가지고 유턴을 해가지고 그대로 그냥 빠져나왔대요. 나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왜 막히는지 모르고 전부 있는데 나와서 뉴스를 들으니까 그 테러가 났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설사병으로 그 소련 대사를 참석하지 못하게 했다더니 이런 일이 있구나, 그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그때 소련 대사가 설사병이 안 났으면 우리나라 유엔군은 참석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신속하게 올 수도 없었고 좀 참석할 수도 없었죠. 왜냐하면 전쟁을 일으킨 당사국이 어디냐면 소련이거든요. 소련의 지령을 받고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그 다음에 6.25 전쟁 중에 일어난 기적 중에서 2번째 기적은 무엇이냐. 이런 거는 우리들은 잘 모르는 일인데, 2번째 기적에서는 서울을 점령한 인민군이 3일간 서울에서 머물며 국군에게 3일간이라는 황금의 시간을 주어 전선을 정비하여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었던 점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 낙동강 전투 때 엄청난 사람이 희생이 되었고, 양측에서 이 부산으로 피난가 있던 이승만 박사가 전 국민에게, 그 당시에 그 낙동강 그 이하에 있던 사람과 피난민에게 금식하며 기도해 줄 것을 호소했던 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때예요. 이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면 부산은 금방 점령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기도해 달라고 호소한 것이 바로 이때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 3일간을 서울을 수복하고 나서도 머물렀다는 거예요. 바로 진격을 안 하고. 그런데 김일성과 박헌영은 스탈린 앞에서 남침을 허락하여 주기만 하면 남조선 전체를 일주일 안에 점령하여 승리로 마무리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스탈린은 그 말을 믿고 240대가 넘는 소련제 탱크를 위시한 무기를 제공하고 전략 계획까지 세워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한 인민군은 곧바로 남진하여 부산까지 진격하지 아니하고 서울에서 3일간을 허비하였습니다. 그때 인민군이 왜 3일을 서울에서 허비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3일간 서울에 머물게 하신 기적이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3일 동안을 왜 그 김일성하고 박헌영이가 스탈린한테 가서 일주일이면 부산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아니 그 3일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근데 3일을 허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 국군이 전열을 정비하고 유엔군이 파병 결의를 하게 되고, 그 기간 동안에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미국의 첫 선발대가 파병되는 그 기간을 벌어줬다는 것입니다. 그 3일 동안에. 전쟁에서 3일이면 대단한 일이잖아요. 더군다나 이 조그만 나라에서 3일간을 서울에 머물고 내려가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기적적인 일이죠. 세 번째 기적은 대한민국의 탄생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1945년 일본 제국주의 통치가 끝나고 미군이 진주하면서 미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3년간의 미군정 기간 동안에 실시한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질문이 뭐냐 하면, 앞으로 신생 독립국가가 탄생하는데 여러분들이 공산주의를 택할 것이냐 자유민주주의를 택할 것이냐, 그거 가지고 여론조사를 했대요. 그런데 이 여론조사 결과 너무나도 놀랍게도 국민의 78%가 공산국가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거기에다 박헌영이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조직력과 선동력을 갖춘 천재적인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박헌영이 이끄는 조선공산당은 무려 100만에 가까운 당원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 힘을 믿고 박헌영은 인민공화국 설립을 선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미 군정 당국은 그런 조직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엔 감사에 총선거를 실시해서 국민들이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하자, 이렇게 이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그때에 박헌영의 진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박헌영이 치명적인 실책을 범하였는데 100만에 이르는 당의 관리 운영을 하기에 자금의 압박을 벗어나려고 위조 지폐를 찍기 시작했어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선택한 악수였습니다. 이거는 위험하다 하면서도 하지 않을 수 없는 악수였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첫 번째는 공산당의 운영 자금을 확보하고, 둘째는 경제를 혼란에 빠뜨려 공산주의에 유리한 정국으로 조성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요, 진짜. 그래서 위조 지폐를 찍기 시작했는데 너무 위조 지폐를 많이 찍었대요. 그래가지고 군정하에 경찰이 조사에 착수하여 뚝섬 지역에 있는
조선 정판사란 인쇄소를 급습하여 집회를 찍고 있는 12명의 일꾼들을 검거하였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그들 모두가 공산당의 열성 당원임이 드러나고 그 배후에 박헌영이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국민들이 공산당의 실체를 알게 되고 민심이 공산당 지지에서 많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박헌영에 대한 체포령이 내려지자 견디다 못한 그는 관 속에서 시체로 위장하여 서울을 벗어나 북한으로 도피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뻔한 박헌영이 몰락해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철저한 반공 정신의 자유민주주의의 주창자인 이승만 박사가 초대 대통령이 될 수 있게 된 계기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박헌영, 이승만이 붙을 뻔했다 이거죠. 붙으면 졌다 이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박헌영이는 그 후에 북한으로 가서 김일성한테 암살당했습니다. 이 해방 후 격렬하였던 좌우 대립에서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전국을 주도할 수 있게 된 과정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이 있었습니다. 이 조선 정판사 사건, 근데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하나도 안 배웠어요. 이런 거 알고 계신 분, 이런 사건을 알고 계신 분 있어요 혹시? 우리 모르잖아요. 이게 지금 70년이나 됐으니까 이런 것이 정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하나도 안 배웠어요. 방공 시간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배웠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인천 상륙 작전이에요. 6.25 전쟁에서 네 번째 기적입니다. 6.25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38선 전선에서 인민군 12만 명이 이제 소련제 탱크 수 244대를 앞세우고 침공했습니다. 그때가 주일날이었어요. 대부분의 군대들은 전부 휴가를 보냈습니다. 백성들은 주일이라고 주일 준비하면서 평안하게 잠자고 있었습니다. 또 그 전해에 미군이 철수해서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서울이 텅 비었죠. 그리고 전쟁 준비를 하나도 안 했고 무기도 없고 군대도 시원찮고 이런데 그 탱크를 앞세운 중무장한 북한군이 막 내려오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막 사흘 만에 서울에 들어왔다니까요. 그냥 물밀듯이 그냥 쫓겨만 내려온 거죠. 한국군은요. 그렇게 됐었습니다. 정말이지 위기 일발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미군을 중심으로 하는 유엔군이 참전케 되었습니다. 유엔군의 총지휘자는 메가더 장군입니다. 전략의 천재였던 그는 한국 전선을 첫 번째 시찰하던 때부터 인천 상륙 작전이 전쟁 승리의 비결임을 깨닫고 상륙 작전을 준비하였습니다. 진짜 천재는 천재네요. 그러나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의 구상은 모두들 반대하였습니다. 인천의 지형 지세가 그런 대규모 상륙 작전을 감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조선 간만에 차가 심하고 인천은 말이죠. 물이 빠지면 그 진입강길이 한없이 멀잖아요. 근데 큰 군함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너무 멀리다 배를 타고 이 군대들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그러니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천은 굉장히 해안이 이렇게 구불구불하다는 거예요. 그런 데는 군사기지를 할 수가 없대요.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도 만약에 해안선으로 들어온다면 원산쯤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원산을 방비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이때에 메가더 장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하는 거다. 김일성 측에서 인천 상륙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 그 방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우리는 작전에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정말 작전에 성공했잖아요. 당시에 그 상륙 작전을 보면 그 미군들이 말이죠. 중무장하고 그 진흙벌을 이렇게 걸어 돌아가는 그런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 인민군을 인천이 말이죠. 인천에서 서울로 막
미군이 들어와갖고 허리를 끊었잖아요. 허리를 끊었잖아요. 이 소식을 들은 그냥 그 낙동강 전선 저 아래에 있던, 그리고 이 서울 이남에 있던 막 공산군들이 전의를 잃고 막 무장해제가 되는 거예요. 전의를 잃고. 그래서 낙동강 전선이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때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래요. 그 낙동강 전선에서. 그래서 전세를 단번에 전환시켜 승기를 잡았습니다. 6.25 전쟁에서 겪은 기적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인천 36 작전은 기적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맥아더 장군 동상이 인천 자유공원에 있잖아요. 6.25 전쟁에서 일어난 기적 중 5번째는 홍민표라는 사람의 전향입니다. 거듭 말하여 6.25 전쟁은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한민국이 그 중공군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밝혀진 자료에 의하면 1949년과 50년에 김일성과 박헌영이 스탈린을 만나 남한을 무력 침공하는 허락을 받으려는 만남에서 일주일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만약에 북한군이 진격을 해서 내려오면 서울을 점령하고 나면 20만 남로 당원들이 폭동을 일으켜 혁명을 성공시킬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그 남로 당원들이 엄청나게 많았고 공작을 해놓은 것이에요. 남로당 서울시당 의원장으로 홍민표란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홍민표란 인물은 서울시당 의원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인물이 되었는가? 박헌영이가 원래 남한의 총책이었어요. 근데 박헌영이가 그 정판사 사건으로 인해서 북한으로 도망가고 누구를 세웠느냐? 홍민표라는 사람을 남한 총책으로 세운 거예요. 이 사람이 총책이 됐는데 이 사람에게 주어진 임무는 뭐냐면 당시에 돈 2천만 원을 주고 수류탄 1만 개를 사서 서울시 6만 당원으로 폭동을 일으켜 9월 20일에 인민공화국을 위한 총선거를 실시하게 하라는 지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계획이 승산이 없음을 알고 이 사람은 그게 도저히 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남한은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다 하고 반대를 했더니, 반대를 하면 어때요? 북한은 죽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자수를 했어요. 자수를 해서 자기가 자수한 후에 서울시당 소속 16명의 핵심 간부들을 설득하여 전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걸로 끝내지 않고 이승만 정부는 전국의 남로 당원들에게 자수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결과로 무려 33만 당원이 자수하였습니다. 전국에서 33만 명이 자수했어. 여러분이 이런 거 우리 들어본 적이나 있어요? 저 이번에 이거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인터넷 같은 데서 좀 찾아보셔서 뭐 자료가 엄청납니다. 엄청난데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줄인 것입니다. 33만 명이 이게 자수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남한의 공산당 활동은 거의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홍민표의 자수가 없었더라면 6.25 전쟁이 일어난 후 큰 혼란이 뒤따랐을 것입니다. 남로당 서울시당 의원장 홍민표의 자수와 33만에 이르는 남로당 당원들의 자수야말로 하늘이 이 나라를 도우신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홍민표의 전향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을 살기등등하여 가다가 하나님을 만나 변화된 사건과 같이 놀라운 반전의 획을 그은 사건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위기가 딱 닥치면은 그때 사람을 사용해서 확 위기를 돌파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저희가 못하지만은 이 부산에 최고의 불교 전략가, 불교 대학을 세우고 막 그러려고 하는 무당을 수백 명의 무당을 이끌고 있던 해경 스님이라는 사람이 자수한 사건.
그리고 또 그 학생 무슨 그런 그거 한 사람 그 울산대학 그 교수 누구죠? 목사님? 울산대학 교수. 이정훈 교수. 여러분들이 울산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더 완전히 무너뜨릴까를 연구하러 절에 갔다가 절에서 하도 머리가 아파서 절에 못 있고 집에 내려와서 텔레비 보다가 그 텔레비에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한 사람이에요. 정말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거꾸로 틀었습니다. 이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6.25 당시에 홍민표라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로잡으시고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아주 놀라운 반전이죠. 6번째는 흥남 철수 작전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국제뭐라고 그 영화가 있었는데 국제시장이라는 그 영화를 보면 이게 자세히 나와요. 흥남 철수 작전입니다. 중공군이 한국전쟁에 개입하여 전세가 불리해지자 1950년 12월 15일에 12월 24일까지 열흘간 동부 전선의 미국 10군단과 대한민국 1군단을 흥남항에서 피난민과 함께 구출시킬 목적으로 실행된 대규모 철수 작전이 흥남 철수 작전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유엔군의 작전 암호명은 비공식적으로 크리스마스 카고로 알려져 있으며 철수 작전이 큰 피해 없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또한 작전 성공 보고를 받은 당시 미국 트루먼 대통령은 자신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언급했다고 전해집니다. 대한민국 국군과 유엔군이 38선을 넘어 북진을 하였지만 이제 이 정말 승리를 눈앞에 두고 우리나라 국군이 가서 거기가 어디 물이더라? 그 압록강물인가 그 물을 수통에다 받아가지고 와갖고 뭐 대통령한테 보냈대나 어디다가 부었다나 그런 때 그렇게 거기까지 진격해서 올라갔어요. 근데 중공군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중공군이 인해 공작으로 수없이 많은 군대가 밀려 내려오기 시작해요. 아무리 총을 쏘고 아무리 수류탄을 던져도 끝없이 사람이 밀려 내려오더래요. 그러니까 미군이 두 손을 들었어. 그래갖고 철수 작전을 감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열흘간의 흥남 철수 작전입니다. 거기에서 참 유명한 작전이 있는데 메르디스 빅토리 호의 철수 작전입니다. 김백일 제1군단장과 제10군단 소속의 민간인 고문관 현봉학은 에드워드 알몬드 10군단장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피난민까지 철수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메르디스 빅토리호는 흥남 철수 작전 마지막에 남은 상선이 되었고 온양호는 가장 마지막에 흥남 부두를 떠난 배가 되었습니다. 메르디스 빅토리호의 레너드 라루 선장의 결단에 따라 선적했던 무기를 배에서 다 버리고 피난민 14,000여 명을 태워서 남쪽으로의 철수에 성공함으로써 가장 많은 인명을 구조한 배로 2004년 기네스북에 등재되었습니다. 또한 절박한 피난길 중에 사람이 많아 비좁은 배에서 5명의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그 난리통 속에 아기도 낳다는 거야. 무려 5명이나. 여러분, 이것이 2004년에 기네스북에 등재되었으니까 6.25 전쟁 난 후에 몇 년 후입니까? 50년이니까 50년 넘으니까 그것이 이제 확실히 역사적으로 증거가 되어서 기네스북에 배 하나에 가장 많은 인원을 태운 배 14,000명, 이것이 기네스북에 등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있는 흥남 철수 작전 기념비에는 10만 명의 인명을 구한 6명의 영웅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거기에 현봉학 씨도 새겨져 있습니다. 제가 거제도에 갔었는데 이거를 모르고 그냥 거제도에 가서 맛있는 것만 먹고 온 것을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앞으로는 거주도에 가면 이 국군 참전비에 먼저 가보려고 그래요. 거기 포로 수용소 그 역사적인 그것도 다 있고 그런데 정말이지 우리나라 역사 의식을 너무 없이 살았다. 이렇게 중요한 흥남 철수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알았어요. 거기에 그 6명의 영웅 그 배에 14,000명을 구출한 6명의 영웅이 거제도에 그 역사적으로 그 사람들의 동상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으로 알았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역사의식이 이렇게 없습니다. 저부터. 또 하나 놀라운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6.25 전쟁에서 일어난 기적 7번째는요. 방공포로 석방입니다. 6.25 전쟁의 휴전회담이 시작되자 가장 뜨거운 감자가 포로 석방 문제였습니다. 전쟁 포로를 처리함에 있어 자유송환이냐 강제송환이냐 이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제 유엔군과 북한이 마주 앉아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임시 휴전을 하자. 그런데 포로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이거 의논하는 중에 스탈린이 뇌졸중으로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이제 빠르게 회담이 추진되어서 다른 문제들은 해결이 되었는데 뭐가 해결이 안 되느냐? 방공포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방공포로들 중에서 그 방공포로가 17만 명이 넘는데 7만 명은 북한으로 돌아가겠다고 하고 10만 명은 북한군이든 중공군이든 다 안 돌아가고 한국에 남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북한군이 아니다. 강제로 북한에 소속된 사람들은 다 북한으로 데려가겠다. 그러니까 유엔군에서 아니다. 자유의사에 따라서 남한에 남겠다는 사람은 남게 해주겠다. 뭐 이렇게 옥신각신하는 사이에 스탈린은 죽었고 또 빨리 이 휴전회담이 성립이 돼야 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는 휴전에 찬성하지 않는다. 우리는 작전권을 도로 찾아서 우리가 다 죽는 한이 있어도 통일된 한국을 원한다. 북한으로 우리끼리 진격하겠다. 이러고 고집을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뭘 했느냐? 방공포로 석방을 한 것이에요. 이 일로 인해서 정말이지 난리가 났다는 거 세계가 깜짝 놀라는 결단을 이승만 대통령이 했는데 이승만의 민족 자존의 결단이다. 그것을 이렇게 역사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이승만 대통령이 유엔군 관리 아래에 있는 전국 7개 포로 수용소에 한국군 헌병을 보내어 26,930명의 방공 포로들을 석방시키고 포로들이 탈출하게 만들었어요. 이때 유엔군이 깜짝 놀라서 막 총격을 가하고 그랬지만 한국의 헌병과 한국의 국군들이 전부 이 포로들을 탈출시키는데 협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탈출을 시켰습니다. 세계가 이승만 대통령의 결단에 찬사를 보내었고 국민들은 높은 자부심을 품게 하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이런 결단의 결과로 한미 군사 동맹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대통령께서 단독으로라도 휴전을 깨고 북진 통일을 하겠노라는 고집을 달래려고 아이젠하워 대통령, 이제 이때는 트루먼 대통령이 물러나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됐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미국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너무 고집불통 노인이라고 아주 싫어하고 그랬답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있을 때 아이젠하워 대통령하고 친분이 있었고 메가더 장군하고도 엄청 친했다고 그래요. 미리 친분을 쌓아둔 거죠. 그래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우리가 한미 군사 동맹을 맺어줄 테니까 한미 군사 동맹은 뭐냐 하면 한국을 침범하는 것은 미국을 침범하는 거다. 그러니까 한국을 침범하지 말아라. 그 혈맹 동맹을 맺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그 끝끝내 이승만 대통령이 관철을 시킨 거예요. 미국이 이 조건에 응답하지 아니할 수 없도록 이승만 대통령이 끝내 이
조건을 밀어붙여가지고 미국에서 알았어요 그렇게 해줄 테니까 제발 이번에 그 군사 동맹 그거 북한하고 휴전 협정하는데 제발 반대만 하지 말고 계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을 달래갖고 휴전선이 성립이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한미 군사 동맹이라는 것을 얻어내게 되었습니다. 이 동맹이 성사되자 이승만 대통령은 안심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침략의 위협에서 벗어나 국가 발전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미 군사 동맹이 되었기에 우리는 경제 개발에 전념하여 오늘의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25 전쟁에서 겪은 기적 중에 하나가 한미 군사 동맹입니다. 이렇게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유롭게 믿고 예배드리는 민족이 된 것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33편 12절을 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셨습니다. 세계 속의 작은 나라, 그나마 분단이 되어 반쪽이 된 대한민국이 6.25 직후 세계 최빈국 밑에서 두 번째 최빈국이었는데, 그 나라가 70여 년을 지나면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세계 10대 강국이 되어 있는 현실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국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모두 한국 최고라고 야단합니다. 정말이지 우리 대한민국은 잘 사는 나라다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죠. 일본인은 셋이 모이면 회사를 차리고, 중국인은 셋이 모이면 가게를 차리고, 한국인은 셋이 모이면 교회를 세운다. 이런 말이 국제사회에서 돌도록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한국인은 다 교회를 세웁니다. 여러분 아세요? 저 알래스카 땅에 가니까 한국인이 짜장면 장사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놀라운 민족이에요. 그리고 한국인이 있으면 이제 그 사람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한국인은 다 교회를 세웁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자랑스러운 민족이 된 것입니까? 낮에 해도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 나라의 생명의 주가 되사 영원토록 지켜주시기 때문임을 우리 민족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 되시고 통치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이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를 위하여 함께 싸워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며 다시 한번